북한에서 무속은 엄격히 금지된 미신 행위였지만 권력층 가족들이 은밀히 찾아와 점괘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 간부 부인이 아들의 안위를 물어왔고 불길한 점괘를 본 후 며칠 뒤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밀고가 들어갔고 국가보위부의 감시가 시작됐죠. 결국 체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된 무속인의 생생한 이야기.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 작은 마을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무속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죠. 하지만 권력자들의 부인이나 군 장성 가족들이 은밀히 찾아와 점괘를 부탁했습니다. 집안 문제나 자녀의 앞날을 묻는 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점을 보기 시작한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속의 능력을 물려주셨고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권력층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당 간부 부인이 남편의 승진을 묻기도 했고 군 장성 가족이 아들의 군복무를 걱정하며 점을 보러 왔어요. 이들은 대가로 쌀이나 생활 필수품을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쌀은 생명과 같은 거였죠. 가난한 이웃들도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작은 위로만 해주었어요. 병든 가족의 회복을 바라거나 자녀의 배치를 걱정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점집은 낮에는 일반 집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조심스럽게 손님들이 찾아왔죠. 촛불을 켜고 점괘를 보는 동안 밖에서는 누군가 망을 봐야 했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보는 점과에는 꽤 정확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북한에서 종교나 미신은 인민의 아편이라며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점괘라도 보고 싶어 했죠. 위험과 일상이 공존하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민으로 살고 밤에는 무속인으로 활동했어요. 이런 이중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밤에 간부 부인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군에 간 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점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점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과 관련된 불길한 징조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강이나 호수 같은 곳에서 위험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직접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물가 근처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특히 겨울철 얼음 위에서는 각별히 주의하라고 전했어요. 그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어요. 어느 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강에 빠져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얼음이 얇은 곳을 밟고 지나가다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점괘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였죠. 며칠 안 가서 밀고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미신을 퍼뜨린다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저희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평소 자주 드나들던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떤 이는 멀리서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지나갔어요. 모두들 연루되는 걸 두려워했죠. 북한에서는 연좌제 때문에 가족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감시 대상에 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장마당에 가도 평소와 다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동네 인민반장도 예전과 달리 차갑게 대했죠.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언제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죠. 이런 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가 본 점괘가 사실이었다는 거였어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능력이 북한에서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였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일이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환 통지서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무서워했던 그 순간이 온 거였죠. 보위부 건물은 평소에도 지나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요원들은 저를 작은 방에 앉혀놓고 신문을 시작했어요. 허황된 미신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인민을 현혹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흔드는 반동분자라고 했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점을 본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단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괘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라고 위협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은 소식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간부 부인의 아들이 정말 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제가 본 점괘가 또다시 맞아떨어진 거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 정확한 예언을 했는데 오히려 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제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진실보다 체제 유지가 더 중요했죠. 감시 속에서 손님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생계는 막막해졌어요. 쌀도 떨어져 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용 석탄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언제든 다시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밤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까? 점점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탈북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떠나야 산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가진 능력이 죄가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정말 있을까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찾아왔던 단골 손님이 은밀히 집에 왔어요. 그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귓속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위부 체포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거였어요. 곧 정식으로 연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체포되면 가족도 연좌제로 끌려간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온 가족의 죄가 되거든요. 저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생할 순 없었어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설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정말 제한적이었죠. 손에 끼고 있던 은반지 하나와 말린 옥수수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고 짐을 많이 가지고 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평생 모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가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압로가 쪽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우연히 장마당에서 수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사정을 듣더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진 은반지를 내놔야 한다고 했죠. 그 은반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과 바꿀 수는 없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브로커는 며칠 뒤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언제 보이부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출발한다는 거였어요.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는데 다시 올 수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이 되자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움직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죠. 평생의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겨울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정말 강을 건너야 한다는 현실감이 무겁게 다가왔죠. 브로커는 조용히 하라며 손짓했습니다. 강물은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얼음이 덜 녹은 부분과 차가운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살을 내는 듯한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건너편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북한 군인들의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브로커도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가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총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군인들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브로커는 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옷은 금세 흠뻑 젖어서 무거워졌고 몸은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발이 미끄러져 물속에 빠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당겨 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은 완전히 감각을 잃었어요. 너무 추워서 아픈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뒤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중국 쪽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마른 옷을 주며 빨리 움직이라고 했어요. 아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의 추위와 두려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안도감은 잠시였습니다. 저는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여기서도 저는 불법 체류자였고 언제든 북송될 위험이 있었죠. 브로커는 저를 어느 시골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 마을은 상월짜기에 숨어있는 작은 곳이었어요.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 살고 있었고 외지인에게는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저는 어느 낡은 헛간 같은 곳에 숨어 지내야 했어요. 마땅한 일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언어도 서툴렀거든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정말 어려웠어요. 손짓 발짓으로 겨우 대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생계는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며 음식을 얻어 연명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을 의심스러워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본 점괘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잃어버린 닭을 찾아주기도 했고 아픈 손자의 회복을 정확히 예언하기도 했어요. 점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계하면서도 필요할 땐 몰래 찾아왔어요. 농사가 잘 될지, 가족이 건강할지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수시로 검문을 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헛간 깊숙이 숨어야 했어요. 발견되면 바로 북송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을 전체를 뒤지며 불법 체류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산속 동굴에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떨며 기다렸죠.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저를 신고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를 보호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점을 정확히 봐준 덕분이었죠.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한 것 같았어요.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포될까봐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정말 지독하게 고달팠어요.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중국에서 2년 가까이 숨어 지내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행 브로커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여러 나라를 거쳐 복잡한 경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 있기도 했고, 때로는 걸어서 국경을 넘기도 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목표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오랫동안 움켜쥔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 살아남았구나, 자유로운 땅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며 이제 안전하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절함이었죠.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 배웠죠. 가장 신기했던 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 체제를 비판해도 되고 제 의견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밤에 잠들 때도 편안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들이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검열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도 만날 수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얻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말과 다른 표현들이 많아서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몸의 이상들을 검사받고 치료받았어요.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점점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정착촌을 나온 후 저는 서울 외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혼자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물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진열 때마다 넘쳐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치적인 농담도 마음껏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곳에선 점괘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인정받기 어려웠죠. 처음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시 무속인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굿은 두려움 속의 금기가 아니었어요. 같은 탈북민들과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탈북민들이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 걱정,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 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탈북민이라는 편견 때문에 어려웠지만 점차 제 능력을 인정받게 됐어요. 정확한 점괘와 따뜻한 상담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누구도 제 신앙이나 직업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였죠. 이제 저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제게 더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기를 바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리영숙입니다. 올해 24, 양강도 해산시 여군 통신소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만 해도 훗날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자도 군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통신병 훈련소에서 만난 박수정과 조미양은 제 운명을 함께할 동료가 되었습니다. 수정이는 저보다 2살 어린 22, 미향이는 21였습니다. 우리는 훈련소에서 가장 빨리 친해진 동기들이었어요. 수정이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미향이는 조용했지만 실용적인 기술을 가장 빨리 익히는 친구였어요. 우리 셋은 같은 날 통신과 보급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기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최전방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죠.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엄격한 군기도, 새벽 훈련도 아니었어요. 바로 매일 배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식량은 항상 부족했고 위에서 내려오는 무리한 작업 지시는 점점 더 많아졌죠. 동무들, 오늘도 우리 소대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소대장의 이 말은 우리에게 추가 노동을 의미했어요. 통신 업무를 마치고 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거나 돌을 나르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밤이면 온몸이 쑤셨어요. 아침 점호 시간, 소대원들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급되는 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쌀에 조금씩 옥수수를 섞더니 어느새 거의 옥수수밥만 나오게 되었죠.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소대장의 단골 멘트가 되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교들의 식판에는 여전히 쌀밥이 있었고 가끔은 고기 반찬도 보였어요. 그들만의 특별 배급이었죠. 수정이가 쓰러진 건 그런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양이와 저는 급히 수정이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어요. 의무병은 건성으로 진찰하더니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이라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약이 있으면 진작에 좋겠죠. 요즘 이런 환자 많아요. 다들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의무병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향이는 몰래 가져온 옥수수 몇 알로 죽을 끓였어요. 텅 빈 창고 구석에서 우리 셋은 그 작은 냄비를 놓고 모였습니다. 쌀 한 톨 없는 옥수수 죽이었지만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서 미안해. 수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수정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고 곧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은 거짓말 같았거든요. 밤이면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미양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영수가, 너도 느끼니? 이대로는 우리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어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이 확실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일까요? 군인도 굶는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도망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이와 미향이의 얼굴도 날이 갈수록 헬쓱해졌어요. 우리의 군복은 점점 헐렁해졌고 벨트는 더 조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구나. 탈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음속으로 꺼낸 건 언제였을까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무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5번 초소, 군수물자 운송 차량, 내일 3시 통과 예정, 확인 바람.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군수물자 운송 루트와 차량 이동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 시간대에는 모든 관심이 물자 이동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곳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다는 것을요. 이런 시간에 도망치면 어떨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뭐라고?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런 시간에 졸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날 밤 우리 셋은 평소처럼 구석진 창고에 모였어요. 배를 채우기 위한 작은 식사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너희들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양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어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가끔 생각해. 여기서 벗어나는 거. 수정이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그래.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평에 가까웠지만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어요. 브로커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들었던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내가 무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매주 화요일 새벽에는 물자 운송 차량이 지나가. 그때는 경비가 다른 곳에 집중돼. 미양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그때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저는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고 수정이는 다른 여군들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미향이는 지도를 구해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나간다고 해도 국경까지는 어떻게 가지? 미향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미향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걸음씩 가면 돼. 일단 부대에서 나가고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자.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구체화되었어요. 국경까지의 경로, 필요한 물품, 이동 시간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력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획을 세워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밤 우리는 조금씩 필요한 물품을 모았습니다. 작은 칼, 성냥, 옷가지 몇 벌,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모았어요. 가장 어려운 건 민간인 옷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정이가 보급 창고 청소를 하다가 버려진 작업복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조금씩 수선해서 우리 크기에 맞게 고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수정이가 어느 날 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을까?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린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선택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죠. 비록 타령은 명백한 사형감이었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난 사실 어머니가 걱정돼. 미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을 끝맺지 못하는 미양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선택 앞에서 가족을 두고 가야 한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였죠. 저와 수정이도 가족이 있었지만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미양이만 어머니가 가까이 계셨습니다. 수정이가 미양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아도 돼. 우리가 먼저 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희 어머니와 함께 올 수 있게 도울게. 미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결의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가자. 모두 함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미양이 어머니도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야. 아침 점호가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일했어요.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우리 세 사람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점심시간 우리는 잠깐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드디어 폐창고 정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셋과 다른 2명의 여군이 배정되었죠.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우리가 미리 숨겨둔 보따리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 동무들, 저쪽 구석부터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2명의 여군을 창고 안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날따라 식당의 옥수수밥이 더 맛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저는 밥을 몇 숟갈 뜨다가 그만두고 수정이와 미향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 듯 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되고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시계는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10시 30분 마지막으로 순찰이 지나갔어요. 이제 11시가 되면 우리는 행동을 개시할 차례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걱정되었어요. 준비됐니? 수정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와 미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우리는 이미 오달에 준비해둔 작은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우리는 계획대로 폐건물 뒤 창고의 창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조심했어요. 다행히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경비병들의 시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수없이 머릿속으로 그려본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부대에서 멀어질수록 긴장은 조금씩 풀렸지만
다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탈영병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붙잡힐 수 있었죠. 저 앞에 버려진 집이 있어. 거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 거야. 미양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전에 물 길러 나갔을 때 본 적 있어.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더라고. 미양이의 정보는 정확했어요.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려진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어요. 들어가자. 날이 밝기 전에 좀 쉬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전 군용 담요를 깔고 나란히 누웠어요.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소리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 미양이가 속삭였어요. 국경까지는 멀어.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면 돼. 일단 이 근처 마을에서 도움을 구해보자. 저는 미양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우리는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서둘러 출발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길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는 이미 우리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됐을 테니까요. 정오쯤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마을은 조용했고 몇몇 노인들만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작은 구멍가게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풍기는 음식 냄새에 침이 넘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있었어요. 여성은 놀란 듯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여성은 우리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어요. 비록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우리의 짧은 머리와 야윈 얼굴이 군인 출신임을 드러내고 있었나 봅니다. 들어오세요. 문 좀 닫고요. 여성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문을 닫자 여성은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설마 탈영병인가요? 그 말에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여성을 믿어도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할지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하루만 묵을 곳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천천히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재빨리 살핀 후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주머니는 문을 꼼꼼히 잠그고 창문의 커튼도 내렸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탈영병들이죠? 아주머니의 한마디에 우리 셋은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웠습니다. 아주머니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군인들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다들 알고 있어요. 특히 여군들은 더 힘들죠. 수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미양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의 행동이 아주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괜찮아요. 내 조카도 동무들처럼 군대에서 도망쳤어요. 지금은 무사히 국경을 넘어 한국에 있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우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일까지. 모든 일이 힘들었지만 군대에서의 생활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무엇보다 배를 골치 않았으니까요. 하루가 지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국경까지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요즘은 경비가 더 삼엄해졌으니까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경 초소 교대 시간과 지역 사람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중요한 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숨지도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탈출을 너무 극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진짜 탈출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셋은 아주머니가 내어준 작은 방에 모여 앉았어요. 촛불 하나만 켜고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정말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 수정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린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 부대를 빠져나온 거.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양이는 계속해서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양이의 눈빛에도 결의가 깃들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를 모셔올 거야. 그러려면 먼저 내가 살아남아야 해. 미양이가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체력을 회복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 덕분이었죠. 그동안 군대에서 얼마나 영양실조 상태였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작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간식을 몰래 주시기도 하고 주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것이었죠.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옷 몇 벌과 먹을 것, 그리고 아주머니가 주신 작은 칼. 이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고 따뜻한 물과 빵을 준비해 두셨어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조심해요. 아주머니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단어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에 가득했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마을을 벗어나 들판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곧 강이 보일 거야. 거기서 초소를 피해 건너야 해. 제가 속삭였어요.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땅을 밟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거의 발끝으로 걸었어요. 숨소리도 죽이며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벽이자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었어요. 저기 불빛이 보여. 초소인가 봐. 미양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초소를 피해 강가로 접근했어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이 시간에는 교대 시간이라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주머니가 말씀해주신 얕은 지점을 찾았습니다. 얼음이 약간 남아있었지만 대부분은 녹아 있었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어 목에 걸고 바지를 최대한 걷어 올렸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물이 발목을 덮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은 냉기였습니다. 앞으로만 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제가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져 허벅지까지 차올랐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점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강변의 잡초밭으로 몸을 숨겼어요. 잠시 여기서 숨어있자. 우리가 건넜다는 걸 알아챘을 수도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엎드려 있었어요. 몸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옷은 물에 젖어 있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고 어떤 추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농가가 보여. 조선족이 사는 집일지도 몰라. 미양이가 조용히 가리켰어요. 우리는 젖은 옷을 짜서 다시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농가를 향해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농가에 다가가기 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사람들의 활동이 없었어요. 집 안에서는 연기가 조금씩 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정말 두드려도 될까?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 이대로 밖에 있다간 얼어 죽을지도 몰라. 미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끝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조선족 아주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는 여전히 강물의 차가움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겨우 이 말만 나왔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눈에 이해에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활짝 열어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일로 왔는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아주머니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옷부터 갈아입고 뜨거운 국물이라도 마셔요. 다 얼어있네. 그 말에 우리 셋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옷을 주셨고 방 한 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농가에서 2주 동안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잡초를 뽑고 밭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았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기꺼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에 한 사람이 올 거예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브로커였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은 나중에 한국에 도착하면 갚아도 됩니다. 그쪽에서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는 되어 있나요? 그렇게 우리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매 순간이 위험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붙잡힐까봐,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차를 타고, 때로는 배를 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진했어요. 7개월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도 받았어요.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양이는 어머니 생각에 자주 울곤 했어요. 언젠가는 꼭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잘 살아남아서 도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해. 저는 미양이를 위로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수정이는 요양보호사의 길을 선택했고 미향이는 공장기술직으로 취직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말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때로는 차별과 편견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탈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는 요양원에서 일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있고
미양이는 기술을 배워 더 나은 공장으로 옮겼어요.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납니다. 함께 걸어온 그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가끔 두만강을 건넜던 그 새벽을 생각합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발을 담그던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그 공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어요. 미양이의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십니다. 미양이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모아 언젠가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북한의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정은 때문에 북한이 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패한 권력자들로 인해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고위층만이 누리는 특권과 사치 뒤에 감춰진 끔찍한 이면. 그 중심에 서비스병이라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꽃처럼 피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지는 여성들. 오늘의 사연은 북한 고위 간부의 서비스병으로 일하던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특권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과 여성들이 겪는 성적 착취의 충격을 금치 못하고 결국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미래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겪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취한 고위 간부가 제 방으로 들어와 강제로 몸을 만지려 할 때의 그 공포감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가난하지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예쁜 편이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입대 때 특별히 선발되었죠. 특별봉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단지 국가를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는 자부심만 컸습니다. 훈련 과정은 매우 엄격했어요. 일반 여군들과 달리 무기 다루는 법보다는 예절, 말투, 서비스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상 교육도 받았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리고 원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고요. 6개월의 훈련이 끝나고 저는 당 중앙위원회 소속 최고위급 간부인 김정관 동지의 전속 서비스병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고요. 누나가 평양에서 고위 간부를 모신다는 소식에 동생들은 부러워했죠. 그렇게 저는 평양의 고위층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평양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함경북도에서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곳은 24시간 전기가 있었습니다. 식량도 풍부했고 외제 물건들도 많았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죠. 김정관 간부의 집은 마치 궁정 같았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여러 명의 하인들이 있었죠. 저는 그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문서 정리, 차 준비, 일정 관리 등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깨끗한 옷도 입었죠. 이런 생활이 제게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간부의 집에는 자주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여성 서비스병들이 불려나갔고 밤늦게까지 특별회의가 이어지곤 했죠. 그 회의에서 돌아온 여성들의 표정은 항상 어둡고 공허했습니다. 특히 친해진 동료 박소연 언니의 변화가 컸어요. 소연 언니는 처음 만났을 때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의에 몇 번 참석한 후로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밤에 몰래 술을 마시며 울기도 했죠. 미래야, 여기서 뭐하냐? 어느 날 소연 언니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넌 아직 모르는구나.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김정관 간부가 저를 불러 오늘 밤 특별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지정된 장소에 갔더니 그곳은 간부의 별장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방 안에는 김정관을 포함한 몇몇 고위 간부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여성 서비스병들도 있었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간부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여성들은 억지로 웃으며 그들의 술잔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여성들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저항하지 못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거기서 소연 언니를 만났는데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견뎌야 해, 미래야. 거부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냥 참고 견뎌. 그날 밤 저는 간부들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이게 바로 특별봉사대의 진짜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고위 간부들의 접대부에 불과했던 거죠. 더 끔찍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김정관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서비스병들에 관한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이용 기록과 처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나이가 들거나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은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저의 미래라면? 저는 더 이상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충성스러운 서비스병이 아니었죠.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쯤 저는 김정관의 운전기사인 이현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가 제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동정의 눈빛이었죠. 현우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내비치게 되었죠. 현우도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내면은 체제의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현우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도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연 언니가 갑자기 질병으로 지방으로 좌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두들 그냥 받아들였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연 언니가 떠나기 전에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현우의 도움으로 저는 몰래 소연 언니가 보내진 함경남도의 작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소연 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죠. 그녀는 초라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소연 언니는 한참 망설이다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했어. 그것도 김정민 부부장의 아이를. 그들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난 거부했어. 그래서 여기로 쫓겨난 거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도망쳐요, 언니. 저랑 같이 탈북해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언니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늦었어, 미래야.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우리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야. 하지만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소연 언니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탈출해야 했어요. 현우와 함께 우리는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는 군 복무 중에 국경 지역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국경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려워. 검문소도 많고 감시도 심해.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가 물자 수송 트럭을 운전해. 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계속 서비스병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매번 특별 회의에 불려갈 때마다 다양한 핑계로 빠져나오려 했어요. 때론 아프다고 했고 때론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핑계들이 계속 통할 리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노동절 행사 때 일어났어요. 김정관의 별장에서 큰 모임이 있었고 많은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죠. 그때 우연히 김정관과 다른 간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박소연 말인데 결국 수용소로 보냈어. 김 부부장이 말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임신했는데 그냥 지우면 될 것을? 이런 애들은 본보기가 필요해.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연 언니가 결국 수용소로 끌려갔다니 그곳에서 그녀와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마치 날씨 얘기하듯 가볍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취해 있을 때 김정관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김정관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제게 다가와 강제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미래야,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그가 냄새나는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를 밀치려다 실수로 그의 얼굴을 핥히게 되었어요. 그의 뺨에 피가 났습니다. 김정관은 순간 당황했고 저는 그 틈을 타 방을 뛰쳐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나타났어요. 그는 제 상태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지금 당장 떠나야 해. 현우가 말했어요. 저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몸이 떨렸지만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계획보다 한 달 일찍 탈북을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친구인 물자 운송 트럭 운전사 강태식을 급히 불렀어요. 태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현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물자를 싣고 함경북도로 가. 그때 미래를 함께 태워줘. 현우가 부탁했어요. 태식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했습니다. 그도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날 밤 현우의 숙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김정관은 분명 저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새벽 4시 현우가 저를 깨웠습니다. 태식이 트럭이 곧 도착해. 준비해. 저는 재빨리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옷 몇 벌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소연 언니가 준 작은 목걸이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현우가 말했어요. 내가 여기 남아 시간을 벌어줄게. 그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현우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혼자 가야 한다니요.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살아남아, 미래야, 그리고 자유를 찾아. 태식의 트럭은 예정대로 도착했고 저는 뒤에 실린 쌀가마니 사이에 숨었습니다. 트럭은 평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위험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트럭은 몇 번의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매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태식은 능숙하게 경비병들과 대화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이동한 끝에 우리는 함경북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태식이 말했습니다. 국경까지는 걸어서 이틀이야. 이 지도를 따라가. 산길로 가면 경비병들을 피할 수 있어. 그는 제게 간단한 지도와 약간의 식량, 그리고 따뜻한 옷을 건네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살아남아.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저는 그날 밤부터 국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숨어서 쉬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이런 먼 길을 가는 거라 무서웠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 저를 발견할까봐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틀 동안의 힘든 여정 끝에 저는 드디어 두만강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기만 건너면 자유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경비병들이 자주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태식이 알려준 대로 국경 마을에 도착해 특정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브로커가 있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태식이 알려준 암호를 말했어요. 백두산에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에는 저 말고도 2명의 여자가 더 있었어요. 그들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같은 처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출발한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비용은?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브로커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나중에 중국에서 일하면서 갚으면 돼. 그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죠. 자정이 되자 우리는 강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브로커가 고무보트를 꺼냈어요. 빨리 타. 경비병이 20분마다 순찰을 돈다. 우리 넷은 조용히 보트에 올랐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5월이었지만 두만강의 물은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엎드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트 바닥에 엎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경비병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다시 노를 저어 중국 쪽 강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기쁨, 안도감, 그러나 동시에 깊은 슬픔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브로커는 우리를 어두운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낡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 여기서 연변까지 간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과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30살쯤 된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들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희망이 없었다고요. 연변에 도착한 후 우리는 조선족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브로커는 곧 다시 올 테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고 경고했어요. 그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적어도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브로커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를 맡은 조선족 남자는 점점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밖에 나가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취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전화를 몰래 훔쳐 사용했습니다. 현우에게서 들은 한국 탈북자 지원단체 번호였어요. 다행히 그 번호는 여전히 작동했고 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을게요. 전화 너머로 한국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 기적처럼 도움이 왔어요. 한 조선족 여성이 우리를 찾아와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 여성을 따라 나섰어요. 그녀는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고 거기서 한국행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북한과 중국의 감시가 심하거든요. 그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라오스로 가고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야 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정말 고됐어요. 때로는 차를 타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배를 타야 했죠. 항상 불안에 떨면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다녔습니다. 특히 중국 경찰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공포가 컸어요. 도중에 함께 탈북한 30살 여자는
체력이 약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우며 같이 걸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곧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라오스까지 가는 데만 보름이 걸렸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행히 한국 NGO의 도움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라오스를 통과해 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태국에 도착한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태국 경찰에 자수한 후 우리는 난민 캠프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 면담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사관 직원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태국에서 2달간 머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정말 편히 잠을 잤어요. 물론 캠프 생활이 편안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과 용기를 갖고 있었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걸까? 계속 자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감격이 컸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어 긴장됐습니다. 국정원에서 2달간 조사를 받았어요. 제 신원과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생활 등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그들이 저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김정관과 같은 고위 간부의 서비스병이었다는 사실에만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북한 고위층의 실상, 특히 여성들이 겪는 학대와 착취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했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어,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은행 거래 방법 등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는 그 방대한 정보의 세계에 압도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꾸렸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알아듣기 어려웠고 지하철도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기술들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ATM 기계 사용부터 스마트폰 앱 설치까지 모든 게 배워야 할 과제였어요. 때로는 좌절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특히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경계했죠. 저는 그저 평범하게 대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탈북자 커뮤니티에서만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와서 정착한 분들이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취업도 큰 과제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나 학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어느 날 우연히 탈북자 지원 NGO의 강연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저를 프로젝트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NGO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점차 정규직이 되었어요. 일하면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했어요.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삶과 인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생활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고 배경이 달라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교수님들과 친구들도 점차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학문적인 관점을 더했죠. 이런 작업을 통해 저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갑자기 사라진 후 그분들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NGO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중국 국경에서 연락을 취해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계실까? 하는 질문에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언젠가 동생도 탈북해 함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3년 전 어느 탈북자 모임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남자가 현우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현우가 맞았습니다. 그도 재탈북 후 몇 개월 뒤에 탈북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현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유를 찾았는데 그도 무사히 탈북했다니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현우의 탈북 과정도 험난했다고 해요. 김정관이 저의 실종 후 현우를 의심했고 그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대요. 결국 그도 기회를 찾아 탈북했고 한국에 와서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현우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작년에 결혼했어요. 지금 현우와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에요. 현우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NGO에서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고 있죠. 가끔은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히 소연 언니의 모습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해요. 소연 언니와 같은 처지에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올해 초 저는 동생과 드디어 재회했습니다. 그도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왔어요. 동생을 보는 순간 북한에서의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두 분 다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면 너무 죄송하고 그립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와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북한에서의 삶은 과거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삶이 제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동생이 한국에 와서 가족의 의미도 다시 찾게 되었어요. 현우와 동생 그리고 저.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도 갖고 싶어요. 저처럼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고 그들을 돕는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